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어느 노부부의 진솔한 삶의 고백입니다. 젊은 시절 근검절약하여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냈고 노년에는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 것이라 믿었던 이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발목을 잡은 것은 가난도 질병도 아닌 젊은 날엔 미처 상상조차 못했던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70살 딸만 둘 둔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딸 가진 부모의 노년이 이토록 쓸쓸할 줄은요. 제 나이 올해로 7순, 아내는 68입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한 세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뒤를 돌아보면 마음 한구석에 가장 묵직하게 자리 잡은 걱정은 역시나 늙어가는 이 시간들입니다. 저와 아내는 젊은 시절 공공기관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수자원 공사에서 기술직으로, 아내는 보건소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했지요. 그 시절 일이 고되긴 했어도 입에 풀칠할 걱정은 없었으니 다행이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배정해준 낡은 빌라에 살았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좁고 가파른 계단을 매일 오르내리며 다리 힘을 키웠던 시절이었지요. 그때만 해도 다자다복이라 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집안의 영광이자 노후의 보험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딸이 늙어서 부모를 봉양한다는 말은 감히 꺼내지도 못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저와 아내는 딸만 둘을 뒀습니다. 친척들은 대놓고 말은 안 해도 뒤에서는 혀를 차곤 했습니다. 팔자가 드세다느니 아들이 없어서 어쩌냐느니 하면서요. 심지어 장모님조차 하나 더 낳아라. 아들 없으면 늙어서 누구한테 의지하려고 그러냐며 걱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셋째를 낳기 싫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당시 정부의 산하 제한 정책이 엄격했던 시절이라 공직에 있는 몸으로 규정을 어겼다간 감봉이나 징계는 물론이고 밥줄이 끊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딸 둘이면 어떠냐. 이 아이들만 반듯하게 키우면 되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물론 이웃집 아들들이 학교 다녀와서 부모님 대신 쌀가마니를 나르고 수도관을 고치는 모습을 보면 부러움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든든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저와 아내는 깨달았습니다. 딸들이라고 해서 남들 말처럼 믿음직스럽지 못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요. 우리 두 딸은 어릴 때부터 속 깊고 착했습니다. 공부하라는 잔소리 한 번 한 적 없는데도 반에서 1, 2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학교 다녀오면 숙제부터 하고 주말이면 걸레질이며 빨래 개는 것을 도왔지요. 우리 부부가 늦게 들어오는 날 아이들에게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라고 하면 물이 팔팔 끓어도 바로 먹지 않고 한 김 시켜서 우리에게 내밀곤 했습니다. 부모님 혀댈까봐 그런다면서요.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도 우리는 큰돈 들여 과외 한 번 시키지 못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만으로도 빠듯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보란 듯이 자기 힘으로 해냈습니다. 큰애는 간호대학에, 작은애는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고 둘 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곧바로 안정적인 직장을 잡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아들은 없지만 이렇게 야무지고 착한 딸들이 있으니 우리 노후는 점점 더 좋아질 거야. 주변에서 아들 없으면 늙어서 고생한다고 비웃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우리를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딸들은 부모 속 한 번 썩이지 않았을 뿐더러 틈틈이 용돈이라며 돈을 보내왔으니까요.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액수가 크진 않고 일정하지도 않았지만 그건 아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돈을 허투루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우리가 살던 낡은 빌라를 처분하고 새 아파트로 이사를 시켜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나이 드셨는데 언제까지 그 가파른 5층 계단을 오르내리실 거예요? 그해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방 2개짜리 아담한 집이었지만 층당 3가구만 있어 조용하고 안전했지요. 아래층엔 마트가 있고
정류장도 바로 앞이라 삶의 질이 확 달라졌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꽉 막혀 있던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 구경 온 사람들이 아드님이 참 효자네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굳이 정정하지 않고 그냥 웃었습니다. 속으로 아들이 아니라 우리 딸들이 해준 겁니다 하고 되뇌면서요. 그 몇 년간 저와 아내는 사람들이 말하는 아들 없으면 굶어 죽는다는 말이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우리 딸들처럼 잘 키운 자식을 안 둬봐서 하는 소리라고 여겼지요. 하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진짜 문제는 딸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딸들이 출가주자한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두 딸은 취직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자리를 잡았습니다. 큰 딸은 시립병원 간호사로, 작은 딸은 구청 사회복지과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월급이 뻔했을 텐데도 매달 꼬박꼬박 용돈을 보내왔지요. 우리는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아두려 했지만 가끔 고기도 사 먹고 과일도 사 먹으며 예전보다 훨씬 윤택하게 살았습니다. 당시 우리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빌라에 살았는데 30년을 살아 정이 든 곳이었지만 딸들의 성화에 못 이겨 그들이 마련해준 아파트로 옮겼던 겁니다. 이사하던 날 아내는 안방에 들어가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는 돈 한 푼 보태지 않았는데 자매끼리 계약금 모으고 대출받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감당했으니까요. 큰딸은 대학 때부터 모은 돈이라고 했고 작은 딸도 취직해서 악착같이 모은 돈을 털어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 집은 우리 인생 첫 엘리베이터 아파트였고 처음으로 방마다 에어컨이 있었으며 주방엔 식기세척기와 최신 후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놀러와 딸들이 아들보다 낫네, 복 받으셨네 할 때마다 저는 겉으론 웃었지만 속으론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때 우리 나이 60 초반, 아직 몸은 건강했습니다. 딸들은 바빠도 주말이면 꼬박꼬박 내려와 식탁 가득 음식을 차려놓고 냉장고엔 과일이며 영양제를 채워놓고 갔습니다. 아빠, 약 챙겨 드셨어요? 엄마, 치과는 예약하셨어요? 잔소리도 달콤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엔 우리 또래 노인들이 많았는데 아들 가진 집이라고 다 행복한 건 아니더군요. 결혼하고 나니 며느리 눈치 보느라 전화 한 통 없는 아들 욕을 하며 공원 벤치에 앉아 한숨 쉬는 이웃들을 보며 우리는 안도했습니다. 우리는 딸들이라 정말 다행이야. 그 몇 년이 우리 부부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안락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이 따님이 우리 병원 에이스예요 라며 저를 챙겨주었고 저는 어깨가 으쓱해져서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인생 뭐 별거 있나 싶었지요. 비바람 막아줄 집 있고 따뜻한 밥 먹고 자식들이 안부 물어주는 삶. 딸들이 올 때마다 집안은 명절처럼 북적였고 우리는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북적임이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진짜 문제는 아이들이 차례로 결혼하면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효심 깊고 생활이 안정되면 아들이 없어도 노년이 평안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자녀들이 가정을 꾸리기 전까지만 유효한 시한부였습니다. 작은 딸이 먼저 결혼했습니다. 32살. 상대는 부산 사람으로 건설 현장 관리직이었습니다. 3년을 사귀었고 성실한 친구라 허락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작은 딸 직장이 아직 수도권에 있어 휴일이면 집에 와서 자고 갔으니까요. 오면 을에 부엌으로 들어가 엄마 좋아하는 오징어 묵국 끓여줄게 하며 제잘거렸습니다. 하지만 사위가 있는 부산으로 발령을 받아 내려가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시댁이 가깝고 출퇴근이 편하다는 이유였죠.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자식 앞길 막을 순 없으니까요. 부산으로 간 뒤 작은 딸의 발길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것이 석 달에 한 번, 나중엔 1년에 대여섯 번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딸은 전화로 엄마 아빠 미안해. 너무 바빠서 하며 울먹였고 저는 일이 중요하지
괜찮다고 웃어넘겼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 더했습니다. 사돈어른이 아이를 봐주시겠다며 아예 그 집에 들어가 사셨거든요. 우리가 가서 돕겠다고 해도 딸은 엄마 아빠 너무 힘들어서 안 돼.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괜찮아라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사돈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하니 오지 말라는 뜻임을 알았기에 우리는 섭섭해도 참아야 했습니다. 명절에도 당직이다, 애가 아프다 하며 못 오는 날이 늘었고 우리 부부의 명절 식탁은 점점 조촐해졌습니다. 큰딸은 작은딸보다 늦게 결혼했습니다. 동생이 멀리 시집가는 걸 보며 나는 무조건 서울이나 경기권, 친정 가까운 남자랑 결혼할 거야 라고 큰 소리치던 아이였습니다. 대릴 사위를 드리라는 농담까지 주고받았었지요. 우리는 큰딸이야말로 우리 노후의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연이란 게 참 얇고 있어서 하필 대전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신도시에 신혼집을 구하기로 했지만 나이든 부모님 곁에 살고 싶다는 시댁의 강경한 태도에 결국 대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큰딸이 결혼 후 처음 인연은 자주 왔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고 생활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그쪽으로 쏠리자 친정 나들이는 연례 행사가 되었습니다. KTX 왕복차비에 아이들까지 데리고 오면 한번 움직이는 데만 수십만 원이 깨지니 그 돈으로 차라리 부모님 영양제나 사서 보내는 게 낫다는 딸의 말에 우리는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딸들이 집에 와도 예전의 내 딸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사위와 손주들을 대동하고 오면 그들은 손님이었습니다. 사위가 불편해할까봐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식사 메뉴도 사위 입맛에 맞춰야 했습니다. 안방은 내어주고 우리는 거실에서 자야 했지요. 예전엔 우리 집이었는데 이제는 딸 가족이 오면 우리는 그들의 눈치를 보는 조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딸들에게 전화해서 언제 오냐고 묻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곤란해할까봐 우리 목소리에 쓸쓸함을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이제 우리와 딸들의 소통은 가족 단톡방에 올라오는 굿모닝, 식사하셨어요. 날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같은 의례적인 문자뿐입니다. 아내와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말없이 서로를 바라볼 때면 느낍니다. 우리가 꿈꿨던 왁자지껄하고 행복한 노년은 이제 조용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요. 젊은 날 우리는 딸은 출가해도 마음만 있으면 부모를 챙긴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늙고 보니 알겠습니다. 효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의 벽이 있다는 것을요. 작은 딸이 첫애를 낳았을 때, 우리가 가서 봐주겠다고 했을 때, 어머님이 봐주시기로 했어라는 거절은 뼈 아팠습니다. 얼마 후 사돈이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을 보내왔을 때 부러움과 질투 그리고 소외감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 후 딸네 집에 몇 번 가보았지만 사돈이 상주하고 계신 그 집에서 우리는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설거지라도 하려 하면 사돈이 아이고 사돈은 그냥 쉬세요 하며 막아섰고 그 친절함이 오히려 우리를 가시방석에 앉게 했습니다. 세탁기 작동법도 모르고 수건 위치도 모르는 딸의 집. 우리는 결국 내일 올라가겠다며 짐을 쌌습니다. 딸의 미안해하는 표정을 보며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딸네 집에 가서 자지 말자. 당일로 다녀오자. 큰딸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전으로 오라고 해서 한겨울에 피한 겸 내려갔지만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딸이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위가 너무 어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퇴근하고 와서도 장인 장모 때문에 편히 쉬지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집안에만 갇혀있는 사위를 보는 게 우리에겐 더 큰 불편이었습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기댄다는 건 그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병원에 갈 일이 생겼는데 의사가 보호자 동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혈압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었고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지금 회의 중이라 오후에나 통화돼요. 그 말을 듣고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다녀와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있는데 쏟아지는 햇볕에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간병인을 쓸까도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12만 원, 15만 원. 한 달이면 3, 4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우리 부부 연금을 다 합쳐도 200 남짓인데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젊은 날 아이들 공부시키고 집 넓히느라 모아둔 돈이라곤 얼마 되지 않습니다. 큰 병이라도 나면 몇 년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의했습니다. 딸들에게 기대지 말자. 국가에도 기대지 말자. 둘 중 한 명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서로를 돌보자. 재작년 제가 갑자기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가벼운 뇌졸중이었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 아내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작은 딸은 당직이라 못 온다고 했고 다음날 시부모님이 애들 봐주느라 힘들어하셔서 못 가요, 죄송해요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큰딸이 대전에서 KTX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3일 휴가를 냈다며 땀범벅이 되어 들어온 딸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딸은 지극정성으로 저를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밤에 딸이 사위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 애들 엄마한테 맡기고 3일이나 거기 있으면 어떡해? 어머니 힘드셔. 사위의 짜증 섞인 목소리. 딸은 죄인처럼 미안해, 금방 갈게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딸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괜찮다. 간병인 쓸 테니 어서 올라가라. 딸은 울면서 짐을 쌌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효녀 심청이도 가정이 생기면 어쩔 수 없구나. 그 후로 아내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다쳤을 때도 우리는 딸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119를 부르고 간병인을 구했습니다. 딸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딸들을 시댁과 남편,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 비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늙음의 사가지 난제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첫째, 출가한 딸은 결국 타인이다. 생활의 중심이 시댁과 남편에게로 기우는 건 어쩔 수 없는 순리다. 둘째, 사위는 아들이 아니다. 백년 손님은 영원히 손님일 뿐. 내 자식처럼 편하게 기댈 수 없다. 셋째, 딸의 효심이 현실의 간병비를 감당할 순 없다. 마음이 있어도 돈과 시간이 없으면 불효자가 되는 세상이다. 넷째,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예의만 남는다. 만남이 줄어들수록 가족은 점점 예의 바른 타인이 되어간다. 우리는 이제 서로가 서로의 지팡이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지러우면 아내가 죽을 끓이고 아내가 아프면 제가 약국으로 뜁니다. 밤에 자다가도 옆 사람의 숨소리를 확인합니다. 혼자 남겨질까봐 혹은 둘 다 쓰러져 아무도 모르게 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대한 노후 계획 같은 건 없습니다. 그저 둘 중 하나라도 걸을 수 있고 밥을 할 수 있고 119에 신고할 수 있는 정신이 남아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젊은 시절 아들보다 딸이 낫다는 말에 위로받았고 실제로 딸들의 살가움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니 알겠습니다. 딸 가진 부모의 노후는 정서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세상이 변했고 각자의 삶이 너무도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베란다에서 지는 해를 봅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뿐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루를 버티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자 과제입니다. 이 노부부의 고백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